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12번째 이야기. 빨리는 걷지 아니하여도 강 건널 때 이외에는 쉬지 않고 오는 길이라 아침때 좀 지나서 서울을 들어왔다. 유복이는 면례하는 것을 당초에 구경도 한 일이 없는 까닭에 면례에 소용 닿는 물건을 불출이에게 훈수받아가며 바꾸게 되었다. 무명 한 필을 끊어서 상포, 백지, 기직 한 입까지 바꾸어 가지고 유복이는 이만하면 더 들 것이 없으려니 생각하면서 가래, 괭이 등속을 세 내려고 상두도가를 찾아왔다. 상두도가 주인이 유복이와 불출이의 의표를 한번 훑어보더니 사람 하나 끼지 않고 물건만은 새를 놓지 않는다고 말하여 유복이가 사람 품삯과 가래, 괭이 두 가지 물건세를 물은즉 한 사람의 하루 품삯으로 무명 10자, 가래 하나, 괭이 하나에 면리에서 제일 기용된다고 무쇠 주례 하나를 더 넣어서 세 가지 물건 새로 무명 예, 자, 도합 16척을 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새를 먼저 내고 가라고 말하였다. 불출이가 나서서 우리를 시골뜨기라고 업신여겨서 비싸게 달라느냐고 다투는 것을 유복이는 그만두라고 말리고 달라는 대로 다 끊어주었다. 상두도가 일꾼과 세 사람이 수구문 밖으로 나오는 길에 그 일꾼 말이 아무리 관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땅속일이란 것은 알 수 없어서 20여 년은 고사하고 몇백 년이라도 썩지 않는 송장이 있으니 칠성판 하나는 사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여 유복이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칠성판을 구하러 가려고 한즉 그 일꾼이 무명 대자만 저를 주면 제가 얼른 가서 사옴하고 자청하고 가더니 백지장 같은 박판 한쪽을 들고 왔다. 불출이가 이것을 보고 증을 내며 이런 송반은 무명 대자는커녕 한자도 아깝다고 타박하니 그 일꾼은 서울 물가가 시골과 다른 줄을 모른다고 도리어 불출이를 핀잔 주었다. 서울은 날도적들만 사는 게야. 그러면 시골은 밤도적놈들만 사나? 빨리는 걷지 아니하여도 강 건널 때 이외에는 쉬지 않고 오는 길이라 아침때 좀 지나서 서울을 들어왔다. 시골 쇠도적놈도 서울놈들에게 대면 부처님이지. 서울은 시골 소온 부처님이 큰 도적놈이야. 불출이와 일꾼이 말다툼하며 뒤에서 오는 것을 앞서가던 유복이가 돌아보면서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 고만 짓거리게 하고 불출이를 나무라고 여보 입 좀 봉하오 듣기 싫소 하고 그 일꾼을 눌렀다. 그 일꾼이 아무 말 없이 얼마 동안 따라오다가 면례하는데 제사는 아니지네요. 산신에도 지내고 분상에도 지내는 법이요 하고 가르쳐 주어 유복이가 재 지낼 생각이 나서 재물 장만할 것을 걱정하니 불출이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서 사가지고 오겠다고 하여 무명 끝을 가지고 재물을 밖으로 가고 유복이는 그 일꾼과 먼저 산소자리로 향하여 왔다. 유복이가 산소 근처에 와서는 먼저 사방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누누 중총 틈에 봉분이 거의 형지 없이 헐어진 한 무덤 앞에 와서
한동안 살펴보다가 일꾼더러 괭이를 달라고 하였다. 일꾼이 제사부터 지내고 동토하는 법이라고 법을 찾는 것을 유복이가 잔소리 말아달라고 하여 괭이를 가지고 우선 봉분 앞을 파보니 얼마 아니 가서 괭이 끝에 다치는 것이 있었다. 유복이가 그곳을 파헤치니 과연 사기 그릇이 하나 나왔다. 봉분 뒤와 양옆을 다 파헤치고 사기 사발을 하나씩 찾아내었다. 유복이는 그 사발 안에 무엇이 쓰여져 있으려니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더니 일꾼이 가까이 와서 지석을 사방에 묻은 것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사발 하나를 들고 그 안에 있는 흙을 긁어내자 글자가 드러났다. 유복이가 동소문 안에 있을 때 천자문을 배운 덕으로 자기 성인 박자 외에 이모 7월 10일이라는 연월일 글자는 분명히 알아보았다. 나머지 사발 3개를 유복이가 낱낱이 씻고 보니 글자는 다 있는데 먼저 사발과 똑같은 글자들이었다. 얼마 동안 뒤에 불추리가 참외 6개, 수박 1덩이, 술 1병을 사람 들려가지고 왔다. 인제 재물은 있지만 재기가 없어서 한참 공론하다 불추리가 의사를 내어 지석으로 묻었던 사기사발을 정하게 닦아서 재기 대신 쓰게 되었다. 일꾼은 멸례에 미립이 난 사람이라 먼저 산신제를 지내라고 권하였지만 유복이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무덤에만 제사를 지내는데 참외 2사발, 수박 1사발, 술 1사발을 무덤 앞에 버려놓고 손을 높이 치어들어서 공손히 절 1번 하고 그대로 엎드려서 한바탕 통곡하였다. 유복이의 곡이 끝난 뒤에 3사람이 참외와 수박을 안주 삼아서 술 1병을 나눠서 먹고 무덤을 파기 시작하였다. 봉부는 거의 평토나 다름없고 회는 쓴 적도 없는 까닭으로 얼마 동안 안이 파서 광중이 드러났다. 횡대도 썩고 관도 썩었으나 시체만은 썩지 않고 혼이불 같은 것이 덮인 채로 착 가라앉았었다. 무덤 앞 저기 편편한 곳에 기직자리를 펴고 칠성판을 놓은 뒤에 광중 아래 윗마기를 떠고 유복이가 불추리를 데리고 시체를 맞아 드러내다가 칠성판 위에 눕히는데 바짝 말린 가벼운 나무토막 드는 것과 같았다. 유복이가 불추리와 일꾼의 방조를 받아서 시체를 상포로 감고 종인매를 여러 겹쳐서 군데군데 묶은 뒤에 기직으로 싸고 칠성판은 짊어지는 등판에 닿게 좋도록 한 옆에 붙여 새끼로 동이었다. 이를 마치고 나서 보니 해는 거의 저녁때가 다 되었다. 먼저 일꾼들을 보낸 뒤에 유복이는 시체를 짊어지고 불치리는 양식과 무명을 걸머지고 수금은 바뀐 가로 내려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려고 한즉 시체를 꺼리어서 재워주는 집이 없었다. 나중에 유복이는 밤을 걸어 양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불추리의 의향을 물으니 불추리 역시 그것이 좋다고 말하여 2사람은 한 노파의 집에서 저녁밥을 부치어 지어 먹고 곧 양주를 향하여 밤길을 떠났다. 아무리 친한 사람의 집이라도 송장을 지고 첫 새벽에 대드는 것이 좋을 것이 없어서 유복이와 불추리는
길에서 지체하고 이튿날 해 뜬 뒤에 걱정의 집을 찾아왔다. 애기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식구들도 반갑게 맞아들이는데 팔싹동이만은 지가 온 것이 송장이란 말을 듣고 오만상을 짓부리었다. 걱정이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아니한 것을 알고 유복이만 섭섭할 뿐 아니라 불추리도 대단히 서운하였다. 유복이가 애기 어머니를 보고 불추리와 같이 온 사정을 대강 이야기하고 이 다음 찾아올 때 정답게 대접하도록 걱정이에게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유복이가 시체를 가지고 한마디 묶을 수 없는 까닭으로 아침 뒤에 곧 떠나가기로 작정하고 아침밥 대접을 받는 동안에 유복이는 잠깐 걱정이 아버지를 들어보고 곧 마루로 나와서 애기 어머니에게 대사의 안부를 자세히 전한 뒤 내가 누나 보고 청할 일이 두 가지 있어 하고 말하니 애기 어머니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10가지 20가지라도 사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서 곧 그 청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유복이의 두 가지 청이 한 가지는 길 양식을 보태어 달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환도가 있거든 한자로 달라는 것이었다. 애기 어머니가 길 양식은 두말 않고 허락하고 환도는 걱정이가 전장에 가지고 가고 집에 없다고 거절하더니 다시 생각하고 환도라고 할 것도 없는 짧은 칼이 한 자루 있으나 소용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안방 다락에 가서 칼을 찾아내다가 유복이를 보여주었다. 그 칼이 과연 짧아서 자루까지 넣어도 한자 길이가 못 되었다. 유복이가 칼날을 뽑아보고 다시 집에 꽂으면서 좀 작으나 그대로 쓰겠으니 나를 주시오 하고 청하니 애기 어머니는 말이 없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아침밥들을 먹을 때 옆에 앉아있던 애기 어머니가 여보게 동생 하고 유복이를 보면서 요전에 물어볼 말이 있는데 잊고 못 물어보았네 하고 말하니 유복이가 무슨 말이오? 하고 애기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우리 올케는 지금 어디 있나? 올케라니? 백손 어머니가 저기 앉아 계시지 않소? 누가 백손 어머니 말인가? 자네 아내 말이지. 내가 웬 아내가 있어? 웬 아내가 있다니? 장가를 들었어야 아내가 있지요. 상투는 뭐야? 상투는 외자요. 참말이야? 참말이지 내가 언제 거짓말 합니까? 애기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의외의 말을 듣는 것 같이 놀라는데 그중 천환동이는 이태껏 어른으로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 우리 동물새그려 하고 웃었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13번째 이야기. 아침밥이 끝나서 유복이가 떠나려고 할 때 배천이라도 같이 가고 싶지만 어머니가 기다리실 테니까 나는 여기서 집으로 가겠소 하고 불추리가 말하고 집으로 가야지 배천까지 무엇 하러 가? 하고 유복이가 대답하는 것을 애기 어머니는 옆에서 듣고 시체를 치고 다른 짐은 어찌하나?
하고 유복이에게 물었다. 기든지 들든지 어떻게든지 하지요. 그것이 될 수가 있나? 하고 애기 어머니는 가까이 섰는 천왕동이를 돌아보며 백손 아저씨 배천까지 좀 같이 가구려 하고 권하듯이 말하였다. 같이 가도 좋지요 하고 천왕동이는 대답하는데 유복이가 그리할 것이 없다고 고사한즉 천왕동이가 웃으면서 여기에 동무 고사할 게 뭐 있나? 내가 짐 좀 져다 줌세. 그런데 배천도 장기 들 줄 아는 사람이 있겠나? 하고 말하여 애기 어머니가 장기에 미친 황도령이로군 하고 웃으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유복이가 천왕동이와 같이 가기로 작정하고 나서 천왕동이를 보고 자네가 걸음을 잘 걷는다지? 하고 물으니 천왕동이는 왜? 누가 빨리 걷나? 내기 좀 하려나? 하고 빙글거리는데 불추리가 나서서 총각이 걸음을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도 박서방의 걸음은 따라가기 어려울걸. 내가 이번 동행에 애를 여간 먹지 않았어. 하고 말참견하였다. 천왕동이가 불추리의 말은 대꾸하지 아니하고 유복이더러 대관절 배천이 여기서 몇 리나 되나? 하고 묻는데 유복이가 나도 잘 모르네. 여기서 송도가 몇 리인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송도가 130리라지? 하고 신불추리가 가르쳐주는 말을 들은 뒤에 다시 천왕동이를 보고 배천읍내서 송도가 60리밖에 안 되니까 따져보면 알겠네. 130리하고 60리하고 도합 190리세 그려.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 일찍 들어가겠네. 오늘이야 어떻게 들어가나. 내일은 일찍 데일 수 있지. 사람 갑갑해 죽을 일이 있나? 190리를 일트시켜가고 있어? 천왕동이의 말을 듣고 유복이도 기가 막혔지만 불추리는 혀까지 내둘렀다. 유복이가 무명 자투리 남은 것은 불추리를 주고 남은 무명 온필 한 필과 길 양식 자루와 짧은 환도는 한데 묶어서 천왕동이를 지워주고 자기는 시체를 지고 양주서 떠났다. 배천 한 다리는 읍에서 오리길이 착실하지만은 병난 나루를 건너서 오는 데는 읍을 다 가지 않고 중간에서 갈림길로 들어오는 까닭에 이수가 거의 읍이나 마청먹었다. 유복이와 천왕동이는 양주서 떠나던 이튿날 아침 이때쯤 한 다리를 데어왔다. 큰 동네에서 따로 떨궈져 있는 외딴 집에 이가 성 가진 사람이 사는데 그 집 늙은이가 전에 큰 동네에서 살 때 유복이 이모부와 이웃하여 산 까닭에 늙은이 내외가 유복이를 잘 알 뿐 아니라 그 아들이 유복이와 아이적 동무이었다. 유복이가 평안도서 오는 길에 맨 먼저 어머니 무덤에를 다녀가려고 왔을 때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늙은이와 아들을 만나보고 면례에 일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한 터이라 한 달이 오는 길로 바로 그 집을 찾아왔다. 그 집에서 유복이에 지고 온 것이 관도 없는 맨송장이란 말을 듣고 반갑게들 여기지 아니하는 중에 안 늙은이가 더욱 심하여 이 사람 집 안으로는 치고
들어오지 말게 하고 삽장문 안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니 그 아들이 어머니는 가만히 기시우 하고 안 늙은이를 말 못하게 하고 유복이 보고 집안에서 구기도 하도 많으니까 성가신 일이 많아. 그런데 오늘 곧 면례를 지내려나? 하고 묻는데 유복이가 지가 곧 갖다 묻을 테니 연장만 좀 빌려주게 하고 대답한즉 그러면 될 수 있네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한 멍석 한 입을 갖다가 삽장문밭 편편한 곳에 깔아놓고 여보게 이리 와서 여기 내려 모시게 하고 말해놨다. 내려놓을 것도 없네. 연장만 주게나. 그대로 산으로 갈 테니. 나도 가서 보아줄 테니까 우리 같이 요기 좀 하고 가세. 유복이가 그 집 아들 말에 못 이겨서 시체를 멍석 위에 내려놓고 그 앞에 앉으면서 자네도 이리 와서 좀 앉게 하고 천왕동이를 돌아보았다. 천왕동이가 와서 앉은 뒤에 그 집 아들이 역시 앉아서 천왕동이와 인사하고 곧 고개를 돌이켜 안을 향하고 여보게 여보게 하고 부르니 그 아내가 삽장문 안에까지 와서 나오지는 않고 왜 그러? 하고 부른 뜻을 물었다. 쌀 좀 떠가지고 핑하게 가서 술 몇 사발만 받아오게 하고 그 집 아들이 말할 때 바깥 늙은이가 나오다가 듣고 예, 저 사람들이 어디서 아침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술만 가지고 요기가 되겠느냐. 찬밥이라도 물에 놓아서 같이 떠 먹으려무나 하고 말을 이르니 그 아들은 네, 술도 먹고 밥도 먹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 늙은이 부자가 시체 까닭에 반가워 아니할 뿐이지 유복이를 부대접은 하지 아니하였다. 닭배기와 찬밥으로 요기들을 한 뒤에 그 집 아들이 천왕동이 지고 온 짐을 집 안에 들여다 두고 연장들을 가지고 나왔다. 그 집 아들은 가래 하나 메고 천왕동이는 종가래 하나, 괭이 하나를 양 어깨에 메고 유복이는 여전히 시체를 지고 무덤 있는 산으로 올라왔다. 산역을 시작하여 광중을 파헤쳐서 유복이 어머니의 시신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집 바깥 늙은이가 올라와서 이것을 보고 하평이라도 광중은 따로 짓는 법인데 어떻게 날라고 구광중을 저렇게 파헤쳤는가 하고 유복이를 나무라니 유복이는 한 대 묻으려고 그랬지요 하고 즉시 뒤를 이어서 딴 광중을 만들면 한 대 묻는 보람이 있나요? 하고 구광 파헤친 까닭을 말하였다. 늙은이는 종시 유복이의 소견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나 벌써 구광을 파놓은 뒤일 뿐 아니라 딴 광중을 지으려고 하지 아니하여 유복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광중에 묻게 되었다. 평토 치고 봉분 만들고 떼장까지 피고 나니 긴긴 해도 벌써 저녁때가 다 되어서 유복이와 천왕동이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갈 작정하고 그 아들을 따라왔다. 그날 밤 자고 이튿날 식전에 유복이가 무명 한 필은 그 집에 주고 그 집 아들의 고이적삼 한 벌을 얻어서 짧은 환도와 같이 보따리에 싸서 양식 자루와 함께 묶어 놓았다. 옆에 있던 그 집 아들이 유복이를 보고
총각하고 같이 양주로 가나? 하고 물으니 유복이는 아니 하고 간단히 대답하고 나서 운수 좋으면 또 수입 만나지 하고 말하였다. 유복이가 이가 집에서 떠나 나오는 길로 곧 천왕동이와 작별하고 한 다리서 연 안으로 삽다리로 돌 장승으로 150리 해주 와서 자고 이튿날 영전들을 지나고 쇠티를 넘어서 강령 80리를 저녁 사이 때쯤 되어 들어왔다. 유복이가 고향이라고 발 들여놓기가 이번이 생외 처음이라 산도 설고 물도 설기가 타도 타관이나 다름이 없으니 낯익은 사람이 있을 까닭이 없다. 원수 노가의 종적을 누구를 보고 물어야 할지 몰라서 공연히 이리저리 지식거리고 다니다가 장터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어느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멀찍이 오는 것을 보고 옳지, 저 늙은이더러 좀 물어보겠다. 낯살 먹은 사람이면 옛날도 모르지 않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다가 그 노인이 고든 길로 오지 않고 어느 집 모퉁이에서 사이 골목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고 유복이가 여보슈! 여보슈!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짓하였다. 그 노인이 처음에는 고개만 돌리고 두리번거리다가 유복이의 손짓이 자기 보고 하는 것인 줄을 알고 그제야 돌아서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섰다. 유복이가 가까이 와서 두 손길을 마주 잡고 허리를 굽히니 그 노인이 물끄러미 유복이를 보면서 누군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고 괴상히 여기는 빛을 얼굴에 나타내었다. 잠깐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이 읍내에 노가성 가진 사람이 삽니까? 노가성 가진 사람? 네. 노가성 가진 사람이 하나 둘인가? 나부터 노가인걸. 유복이가 그 노인이 노가란 말을 듣고는 이 늙은 것이 원수 노가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다. 노가성 가진 사람을 어찌해서 찾는고? 하고 그 노인이 묻는데 유복이는 선뜻 대답할 말이 없어서 말똥말똥 그 노인의 얼굴만 들여다보았다. 괴상한 사람이로군. 찾는 사람이 있소이다. 대체 허구 많은 노가에 누구를 찾는 거야? 아들 많고 손자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들 손자 많은 사람? 나도 아들이 삼형제, 손자가 팔종 형제나 되는걸. 유복이는 이자가 정말 원수인가 보다 하고 의심이 번쩍 들었다. 당신 서울 가보신 일 있소? 못 가보았어. 젊어서 한 번도 못 가보셨단 말씀이요. 허허, 시골 사람이 서울 구경하기가 어디 쉬운가. 볼 일도 없이 구경하러 480리 갈 염두가 낼 수가 있나? 유복이가 당치 않게 헛의심을 낸 줄 짐작하였으나 그래도 미심하여 더 캐어 물었다. 강령서 나셨는가요? 아니, 내가 옹진서 이리 이사 온 지가 한 20년밖에 아니 되었어. 네, 옹진 사시다 오셨어요? 그러면 나시기도 옹진서 나셨겠구만요. 그래,
옹진이 내 고향이야. 유복이가 그제는 그 노인이 확실히 원수 노가가 아닌 줄을 알고 의심이 풀리었다. 유복이가 다른 말을 물으려고 할째 그 노인이 짚었던 지팡이를 들면서 내가 지금 둘째 아들에게를 가는데 얼른 가야 할 일이 있어. 하고 말하여 네, 그렇습니까? 그럼 어서 가십시오. 하고 유복이는 그 노인을 보내고 그 뒤에 여기저기 다니며 물어보아서 읍내에 노가성 가진 사람의 집이 7, 8호나 되는 줄 알았고 또 그 중에 본토 사람으로 자손 많고 농사 지어서 요부하게 된 집이 단 한 집인 것을 알았다. 유복이가 전에 이모부에게 들어두었던 말에 맞는 노가는 그 집뿐이라 그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노인을 만나자고 하였더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하나 나왔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요? 그렇소. 당신 아버지 있소? 네. 지금 집에 계시오? 등산 볼일 보러 가셨소? 등산이라니. 등산 곧 나가셨단 말씀이오. 당신 아버지 연세가 올해 몇이오? 그건 왜 묻소? 좀 알아볼 일이 있어. 올해 58이시오. 58? 하고 유복이는 고개를 비틀었다가 다시 당신 할아버지 기시우? 하고 물었다. 기시지요? 올해 나이 몇이시오? 91두엇 되셨소? 91두엇? 너무 넘고 처지는걸. 무엇이 넘고 처진단 말이오? 내 셈으로 말이오. 별 사람을 다 보겠네. 하고 그 젊은 사람은 곧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14번째 이야기. 유복이가 그 노가의 집 문 앞에서 돌았을 때 해가 벌써 다 진 뒤라 그 길로 어느 여염집에 가서 하룻밤 얻어 자고 이튿날 식전부터 나서서 강령 읍내 노가성 가진 사람의 집을 줄 뒤짐하여 찾아다니었다. 유복이의 원수는 본바닥 사람이라는데 타곳에서 이사와서 사는 노가가 두 집이고 유복이의 원수는 대대로 농군이라는데 관속 다니는 노가가 두 집이고 훈장지라는 노가가 한 집이고 또 백정지라는 노가가 한 집이고 유복이의 원수는 자손이 번성하다는데 식구 단출한 노가가 세 집이고 그 외에 자손 많은 집은 곧 유복이가 전날 저녁 때 찾아가서 양대 나이가 넘고 처진다고 말하던 노가였다. 유복이의 원수가 자식 손자가 많았다고 하지만은 20여 년 동안에 혹시 집안이 폭망하여서 지금은 식구가 단출하게 지내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 단 내외 사는 노가라도 원수의 자식이나 손자가 아닌가 유복이는 의심하여 반드시 그 집안의 내력을 캐어 물었다. 읍내 사는 노가 8집을 모조리 찾아다닌 뒤에 유복이가 원수 노가는 필경 어디로 이사를 간 모양이니 그 이사 간 곳을 뒤 밟아가야 하겠다 생각하면서 잘 곳을 찾으려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다니는 동안에 어느 집 앞에를 와서 보니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는 집 같아 보였다. 유복이가 사람 많은 데서
혹시 듣는 말이 있을까 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자기를 청하였더니 젊은 사람 하나가 오늘 우리 집에서는 자지 못하오 하고 거절하였다. 유복이가 그 거절하는 이유를 물어본즉 오늘이 우리 돌아간 조부님 대상날인데 밤에 밤새임을 할 터이니까 손님이 잘 수가 없소 하고 손에 잠 못 잘 것을 이유 삼아서 거절하는 것이라. 유복이가 같이 밤새움을 하여도 좋으니 하룻밤 새고 가게 하여 달라고 떼쓰다시피 말하니 그 젊은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초저녁 제사 지낸 뒤에 이웃 사락방에 가서 주무시게 해드릴 테니 아직 저기 가서 앉으시오 하고 바깥마당에 깔아놓은 멍석자리를 가리켜 주어서 먼저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쭉 돌아보고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아 보이는 사람 옆에 와서 앉았다. 노인들은 딴 자리에 모인 모양인지 거기 앉은 나이 제일 많아 보이는 사람이 불과 40여 세쯤 되어 보여서 유복이가 평 인사로 인사를 붙였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뉘댁이시오? 나는 박서방이요. 나는 고서방이요. 어디 사시오? 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요. 한동안 지난 뒤 관가의 폐문하는 사면육각 소리가 들리더니 집에서 초저녁 제를 지내려고 준비가 분주하였다. 안팎 마당에 톱불이 밝아서 밭간 마당에서 집안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깎은 머리 중두를 한밥 잘 먹이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는 그 집 식구들이 제청 안팎에 모여서서 울며 불며 제를 지내고 제가 끝난 뒤에는 곧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안팎 마당 멍석자리에 널린 것이 음식이었다. 탁주 동이, 도야지 다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해산이 본곳 소산이라 여러 가지 말린 생선에 홍합, 해삼까지 있고 그 외에 떡에 과실에 또는 부침개에 먹을 것이 많아서 유복이는 의외로 배불리 잘 먹었다. 여러 손들이 먹을 것은 먹고 쌀 것은 싸서 음식이 다 끝난 뒤에 제각기 주인 보고 새벽 제사 잘 지내라고 인사를 하고 일어설 때 유복이를 맞아들인 젊은 사람이 유복이에게 와서 이제 잘 곳을 지시할 터이니 같이 가자고 말하다가 유복이 옆에 있는 고서방이 마침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고서방 지금 가실라오? 하고 묻고서 그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가시는 길에 이 손님 주무실 때 좀 지시해 주시구려 하고 부탁하였다. 어디로 지시하란 말인가? 응선인에게나 아니면 취옥인에게나 어디든지 바깥방 있는 대로 지시하시구려.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할까? 좋다고 않거든 고서방 당신네 집 머슴방도 좋지 않소? 하고 그 젊은 사람은 곧 유복이를 보고 이 고서방만 따라가시면 하룻밤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이오. 내일 아침에는 다시 우리 집으로 오셔도 좋소. 하고 말하여 유복이는 그 젊은 사람에게 치사하고 곧 고서방이란 사람과 같이 일어섰다. 유복이가 고서방의 뒤를 따라오는 길에 고서방이 네 집 할 것 없이 숫째 바로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말하여 유복이는 고서방집 머슴방으로 오게 되었다. 깜박깜박하는 기름불 밑에서 고서방의 머슴은 집신을 삼고 놀러온 동네 머슴은 아이 어른 섞여 앉아서
씩뚝깍뚝 질뚝이 짓거리고 머슴방 앞에서 고서방이 유복이더러 자, 이 방으로 들어가시오 하고 말한 뒤 자기 집 머슴에게 김서방, 이 손님 거기 좀 주무시게 하게 말을 이루고 자기는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 머슴들이 유복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를 비키어주고 한동안은 잠자코 앉았더니 주인 머슴이 손님 거기 누우시오 하고 말하여 유복이가 한 옆에 떨어져서 벽을 향하고 누운 뒤에 머슴들은 또다시 짓거리기 시작하였다. 작은 쇠야, 너 오늘 어디로 나무 갔었니? 먼 산으로 갔었소. 또 강서방하고 같이 갔었구나. 작은 새 나무는 강서방이 맡아놓고 해주는데 같이 가고 말고. 자네도 작은 쇠 나무를 못 해주어서 셈이 나지? 미친 소리 말게 이 사람아. 작은 쇠야, 강서방 어디 갔니? 강서방 어디 간 걸 내가 아오? 내가 모르면 누가 아니? 태상집에서 밤새임 한다더라. 어서 가보아라. 너 줄라고 떡 싸놨더라. 여보, 김서방, 집심 그만 삼고 이야기 좀 합시다. 내일 나무하러 갈 때 맨발로 가고. 나무하러 갈 때 신을 신이요. 나는 도망칠 때 유렴이라고. 왜 도망질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하니까 하는 말이지만 고서방이 별른다며. 공연히 별른다고 애매한 사람이 도망질 칠 까닭이 있나? 아까도 김서방한테 말할 때 고서방 눈이 곱지 않습디다. 예, 작은 쇠야. 고서방이 칼 가는 것을 너도 보았다지? 그럼 칼을 갈고 나서 연놈을 한 번에 하고 중얼거리며 일었을 때 상우가 무섭기라니 나는 그날 밤에 꿈을 다 꿨소. 아니, 자기 옆에 내 버릇을 잘못 가르쳐 놓고 아무나 함부로 죽인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을 죽일래서는 사람 씨지겠네. 하여튼 김서방 조심하오. 고서방이 이날 이때껏 아내 덕에 사는 사람인데 마누라를 죽여 밥을 죽이라지. 큰꼴 노첨지네 떼서리가 언간이 세야지. 섣불리 날뛰다간 고서방만 경치네. 고서방이 아내에게 쥐어 지내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찔한다고 누가 아나? 여기서 고서방이 노첨지 둘째 사위지. 그렇지. 맞사위는 쇠우물 조서방이고 끝에 사위는 두묵계 이서방이지. 이서방이 셋째 사위지. 끝에 사위가 다 뭐요? 아니, 노첨지 딸이 삼형제 아니야? 시집간 딸은 삼형제지만 시집 안 간 딸은 셈에 치지 않고. 시집 안 간 딸이 어딨어? 작년에 난 딸이 있는데. 옳지. 30몇 살 먹은 여편네를 얻어가지고 작년에 낳았다더군. 요전에 내가 큰꼴 호미시집에 갔었는데 70 먹은 늙은이가 젖먹이 딸을 가로 안고 다니는 꼴이라니 눈거리 시어 못 보겠더군. 모르는 사람은 손녀나 증손녀로 알 것이지. 그럼 노첨지 증손자가 10살 남은 아이가 있는데 말할 것 무엇 있나? 증손녀로도 몇째 증손녀지? 70 먹은 늙은이가 기운도 좋아. 그 작은 마누라는 새파랗게 젊은데 아직도 몇을 낳을는지 모르지. 늙은이가 남부럽지도 않은가 봐. 제기 우리 같은 젊은 놈은
기집 맛을 못 보고. 자네도 노천지처럼 철량만 있어보게. 심리박 기집이 슬슬 기어들지 않나. 딸 형제도 노첨지 닮아서 행실들이 부정한 거야. 그런지도 모르지. 오늘 밤에 노첨짐 귀가 가렵겠다. 채치기는 아니하고. 여러 머슴들이 잡상스럽게 짓거릴 때 유복이는 그 짓거리는 말을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아니하다가 노첨지 말이 난 뒤부터는 혹시 한마디라도 빠뜨리고 못 들까 보아서 한편 귀 눌러 베었던 목침을 관잔너리 위로 솟치어 베고 숨결까지 죽이고 듣고 있었다. 자네 대상집에 갔었던가? 못 갔네. 대상은 잘 차렸을걸? 지지난 장에 농소까지 냈으니까 잘 차렸대지. 하고 머슴들의 이야기가 제사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더니 귀신으로 도깨비로 한없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고 다시 노첨지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유복이는 속에 조바심이 났다. 나중에 유복이는 참다 못하여 오줌 누러 일어나는 체하고 밖에를 한번 나갔다가 들어온 후에 좌중을 향하여 큰 골이 여기서 몇리나 되오? 하고 물으니 어른 머슴 한 사람이 10리요 하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어느 쪽으로 가오? 해주 가는 찍으로 가오. 나는 이번에 해주서 왔는데 큰 꼴을 지나왔겠구만. 그러면 큰 꼴 앞을 지나오셨겠지요. 바로 길까요?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가오. 동네가 크우? 그렇게 클 것도 없지만 포실하오. 큰 꼴도 노첨진의 대소가뿐이지 동네야 포실할 건 뭣 있나? 하고 다른 사람이 말 참여하고 그럼 노첨진애가 큰 꼴 주인 셈이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뒤를 달아서 유복이의 소망대로 이야기가 노첨지에게로 돌아왔다. 노첨진애는 형세가 점점 더 는다네. 큰골 동네 앞 좋은 땅은 거지반 노천진에 대소가에서 다 지으니 형소가 늘 거 아닌가. 그 늙은이가 수단이 좋으니까 지금은 형세가 늘지만 늙은이만 죽고 없어 보게 그 아들 손자는 지금처럼 못 살게니. 그렇지. 갈모로 이서방네가 여간 잘 살았나. 지금 노첨지네보단 낫었지. 그렇지만 요전 특례 때 관가에서 한번 잡아가두는 바람에 살림을 죄에다 떨어 바치지 않았나. 주인 머슴 김서방이 삼던 신을 끝마치고 돌아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노첨지는 난 사람이야 하고 말을 내니 유복이 가까이 앉아있는 곰배파리 한 사람이 김서방을 건너다 보며 잘났던 못났던 나씨는 낫지 하고 말을 받았다. 노첨지가 잘났단 말이야. 노첨지의 심보를 보면 비로도 못 먹어야 싸지만 그래도 늙게까지 아무 근심 없이 잘 사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거나 눈이 멀었지 그려. 왜 하나님이 곰배파리는 아니든가?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요정났네. 두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의 웃음을 자아내어 좌중이 웃음판이 되었다가 웃음이 끝이 나며 한 사람이 곰배파리를 보고 오서방의 고모부 할아버지가 노천지 때 서울까지 잡혀간 일이 있었다지 하고 물으니 그 곰배파리 오서방이 그랬다네.
우리는 보지 못한 일이지만 우리 아주머니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노첨지 신보가 젊었을 적부터 고약하던 걸 알 수 있지 않은가 하고 김서방을 건너다 보았다. 김서방은 잠자코 있고 작은 쇠란 얼굴 나부죽한 아이가 나도 한번 서울 잡혀나가 보았으면 서울 구경하게끔 하고 나서니 오서방이 이 자식아 서울 구경은 다 무엇냐 볼기가 맞고 싶거든 이 자리에도 엎드려라 돌림매로 실컷 때려줄 테니까 하고 박을 주었다. 누가 볼기 맞고 싶다나? 서울 잡혀가면 볼기쯤은 툴맛이야. 이 자식 너 아니? 작은 쇠가 무슨 말대꾸를 하려고 입술이 나불나불 할 즈음에 김서방이 오서방을 건너다 보며 노첨지가 서울에만 났었다면 그때도 큰 공신벼슬을 했을 것인데 원수의 시골 사람이라 무명 세필 상타고 말았다네 하고 여전히 노첨지를 두둔하여 말하니 오서방이 한자리 앞으로 나앉으며 아니 이 사람아 그래 친구 하나는 죽이고 친구 하나는 볼기 맞히고 무명 세필 탄 것이 장한 일인가? 하고 시비조로 대답하였다. 이태껏 말이 없이 듣고 앉았던 유복이가 옳다 하고 손뼉을 치니 곰배파리 오서방은 자기 말이 옳다는 줄로 여기고 손님 그렇지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소? 하고 유복이를 돌아보았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15번째 이야기. 유복이가 고서방의 장인 큰꼴 노첨지란 자가 빈틈없이 자기의 원수인 것을 알고 마음에는 곧 그 시각으로 큰꼴을 쫓아가고 싶었으나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밤이 이슥한 뒤 놀러왔던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각기 돌아가고 유복이와 김서방과 단 2사람이 같이 자게 되었는데 김서방은 누우며 바로 잠이 들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고 유복이는 이 생각 저 생각 조각 생각이 머릿속에 오락가락하여 잠을 잃고 어두운 속에 눈을 뜨고 누워 있었다. 한 밤중이 지나서 사방이 고요한데 어디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서 유복이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 말소리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였다. 산의 소리와 옆엔네 소리가 섞여 나오는데 산의 소리는 나직나직하고 수가 적으나 옆엔네 소리는 세되고도 수다하였다. 처음에 말은 둘 다 알아듣기 어렵던 것이 차차로 말소리가 높아져서 옆편네 말은 고사하고 산의 말까지도 짐작 섞어서 알아듣게 되었다. 내가 하도 부처님 같으니까 아무 짓을 해도 좋을 줄 알아. 부처님이면 치성이나 들어오지 밥 먹고 하는 것이 뭐야? 큰 소리만 하면 제일인가? 나이 40이야. 너무 지각 없이 굴지 말게. 지각이 안 났으니 어쩔 테야. 지각난 사람 다 보았어. 말만 받아 넘기면 장사냐? 차다 말고 나무 비우를 왜 긁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미쳤나? 왜 이렇게 큰 소리야? 누가 할 소린지 큰 소리 작작 질러. 어린애 잠 깨겠어. 저까지 자식
네 자식인지 알아? 더 할 소리 없네. 네 자식인지 모르거든 가르쳐 줄까? 내 뱃속으로 나온 거야. 내 자식이야. 뻔뻔한 년 같으니 누구더러 년이래?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같이 살기가 싫거든. 되지 못하게 속여놓고 우물거리지 말고 사내답게 갈라서자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이 밤이라도 우리 집으로 갈 테야. 다른 놈하고 살기 좋게? 걱정도 많아. 갈라선 뒤에야 남이 누구하고 살건 말건 작정이 뭐야? 그 다음에는 방문 열어젖히는 소리, 어린아이 우는 소리, 여러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유복이가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고서방 내외관이 근저가 깊은 모양인데 아까 머슴들의 말과 같이 칼질까지 난다 하면 자기가 살인 옥사의 증인으로라도 붙잡혀 갈 것이 정한 일이라 이대로 누워 있다가는 의외에 봉변할 것 같아서 슬그머니 일어서서 보따리를 찾아 들고 방문을 소리 없이 여닫히고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바로 큰 골로 가려고 해죽길을 찾아 나서다가 오밤중에 길 가는 것이 남에게 수상하게 보일 염려가 있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걸음을 돌치어서 다시 대상집을 찾아왔다. 화토풀 앞에서 밤새우많은 사람들이 낮 윷을 가지고 노름하다가 유복이 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초저녁에 왔다간이 아니라고? 고서방 따라가던 이로군 하고 서로 짓거리고 어째서 자지 않고 밤중에 왔소? 하고 한 사람이 묻는 것을 유복이는 긴 말 아니하고 새벽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왔소 하고 대답한 뒤 곧 화토풀 가까이 가서 앉았다. 유복이가 여러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아서 건 밤을 새는 동안에 곰배팔이 오서방의 고모 내외를 한번 찾아보고 갈 마음이 나서 노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말을 물어서 오서방 집 가는 길도 알았고 오서방의 고모부는 벌써 전에 작고하고 오서방의 고모가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 집이 오서방 집 이웃인 것도 알았다. 날이 밝은 뒤에 유복이는 제사밥으로 요기하고 젊은 주인을 찾아서 누누이 지사하고 대상집에서 나오며 곧 오서방 집을 찾아왔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 울타리와 삽장문이 명색만 있어서 문 밖에서 집 안이 들여다 보였다. 마당에서 오서방이 한 손으로 빚이라는 것을 유복이가 여보 오서방 하고 부르니 오서방이 비를 놓고 나와서 유복이를 보더니 곧 어제 고서방네 집에서 주무신 손님이로군 하고 알아보고 뒤를 이어 어째서 나를 찾으셨소? 하고 유복이의 원뜻을 물었다. 유복이가 노가 원수를 갚기 전에 본색 드러내는 것을 재미없게 생각하여 그저 들떼놓고 뒤 부탁이 있어서 오서방의 고모를 잠깐 찾아보러 왔노라고 말하니 오서방이 네 부탁이냐고 굳이 캐어 물어서 유복이는 한참 동안 끙끙거리다가 이모부의 성명을 대고 자기가 그와 한 동네 사는 사람인데 찾아보고 오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꾸며대었다. 그러시면 내가 가서 우리 아주머니가 일어나셨나 보고 올 테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고 오서방이 곧 이웃집으로 가더니 한동안 뒤에 그 집 삽작 밖에 나서서
유복이를 바라오며 이리 오시오 하고 성한 손으로 손짓하였다. 유복이가 그 앞에 와서 오소방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열어놓은 건넌방 대창문 안에 키가 작다할 만한 느인 할머니가 문틀을 짚고 서서 내다보다가 무슨 의외일을 보는 것 같이 놀라면서 세상에 별일도 많다 하고 혼자 말하였다. 유복이가 오서방의 지도하는 대로 건넌방에 들어와서 절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뒤에 그 늙은 할머니는 유심히 유복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씨가 뉘대기요 하고 유복이의 성을 물었다. 유복이가 거짓말하기가 난중하여 어물어물하다가 나중에 김가올시다 하고 대답하니 네 김서방이요 하고 그 늙은 할머니는 곧 자기 조카를 돌아보며 향나무 꼴댁 남편 박서방 이야기를 너는 많이 들었지? 하고 동에 닿지 않는 말을 물었다. 어떤 박서방 말입니까? 아따, 서울 잡혀가서 매 맞아 죽은 박서방 말이야. 듣고 말고요. 어젯밤에도 이야기가 났었습니다. 하고 오서방이 그 고모의 말에 대답하고 곧 유복이를 향하여 큰꼴 노첨지가 모함에서 죽었다는 그이 말이요. 그가 박서방이라오. 하고 가르쳐 주듯이 말하니 유복이는 힘없이 입안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늙은 할머니가 옆에 놓이 장기목을 집어서 눈을 씻고 다시 유복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남난끼리도 같은 사람이 있지만 김서방이 어떻게 그 박서방과 같은지 아까 들어오실 때 나는 깜짝 놀랐으니 하고 혼잣말하듯이 말하고 나서 김서방 무슨 생이요? 하고 유복이의 나이를 물었다. 이모생 34살입니다. 바로 박서방 돌아가던 해에 났었구려. 죄 없이 죽으니라 곧 인도 환생했을 테지. 김서방이 혹 그 후신인가 보. 네. 향남 꼴댁이 남편 뒤를 쫓아갈 때 태중이었습니다. 그 뒤에 유복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여기를 올 것도 갔건만은 영이 소식이 없디다. 하고 그 늙은 할머니가 말하는 것이 유복이의 본색을 짐작하는 것도 같아서 유복이는 낯이 간지러울 지경이나 억지로 시침을 떼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자기 이모부의 집에 얹혀 있는데 20 전부터 안질뱅이가 되어서 걸음을 못 걷습니다. 뭐? 안질뱅이요? 아이고, 안질뱅이가 웬일일까? 하느님 맙시사. 향나무 꼴떼기 살아서 보았다면 오죽 가슴을 짓찢었을까? 하고 그 늙은 할머니가 괴탄하다가 그 사람이 장가나 들었소? 하고 물어서 유복이가 누가 병신 보고 딸을 줍니까? 그저 총각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향나무 꼴댁 본집이 병신 동생 하나가 있다가 장가도 못 들고 죽어서 씨 없이 망했는데 시집도 마저 손이 끊길 모양일세. 그런 기막힐 일이 또 어디 있겠나.
그이가 숫제 보지 않고 진작 죽은 것이 팔자 좋은 편이로군 하고 그 늙은 할머니는 또다시 괴탄하였다. 유복이가 그 늙은 할머니의 진심으로 괴탄하는 것을 보고 본색을 감추고는 오래 앉았기가 죄안스러워서 자세히 물어보고 싶던 이모년 이야기도 물어보지 못하고 다만 먼저 말 휘갑으로 이모부의 안부만 대강 전하고서 곧 그 늙은 할머니에게 하직하고 오소방과 같이 나오다가 일부러 그의 아들을 찾아서 인사하고 총총히 떠나서 해죽길로 향하였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16번째 이야기. 큰 꼴이 강령 읍내서 멀지도 않거니와 대로변에서 가까워서 길이 소삽하지 아니한 까닭에 초행 사람도 별로 묻지 않고 찾아올 만하였다. 유복이가 동네 앞에 와서 논둑에서 풀 깎는 아이 하나를 보고 다리 쉬는 체하고 논둑에 와 앉아서 그 아이를 붙들고 말을 물었다. 배 잘 되었다. 너희 집 논이냐? 아니요, 주인집 논이요. 머슴 사는구나. 네. 큰골 동네 노천지 집을 아니? 알고 말걸요. 우리 집 주인인데요. 그래, 내가 노천지 집에 있어? 노천지 여감 큰아들네 집에 있어. 노천지 아들이 많다지? 네. 다 따로 사니? 그 셋째 아들은 우리 집 옆에서 살고요. 첨지 영감은 넷째 아들 데리고 사오. 둘째 아들은 여기서 살다가 몇 해 전에 해주 쌍거리로 이사 나갔소. 그런데 지금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나. 일전에 쌍거리서 사람이 와서 천지 영감이 셋째 아들 데리고 나가셨소. 지금 노첨지가 집에 없어? 네. 언제 오니? 모르지요. 쌍거리가 연안서 해주오는 길목이구나. 그렇답디다. 노첨지가 걸어갔니? 그러면요. 70 늙은이가 걸음을 잘 걷니? 새 마누라 얻기 전에는 젊은 사람 볼 쥐어지르게 근력이 좋더니 요새는 전만 못하오. 요전에 나하고 읍내 내려갈 때도 헐떡헐떡 하십디다. 십리길에 헐떡거리는 늙은이가 8, 90리를 어떻게 갔을까? 하루에는 몰라도 이틀에는 넉넉히 갔을게요. 그래, 어느 날 떠났니? 그저께요. 수이 돌아올까? 아들이 죽으면 장사 지내고 올걸요. 유복이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곧 노첨지를 쫓아서 쌍거리로 갈 작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미심하여 큰골 동네로 들어왔다. 몇 사람에게 말을 물어서 아이 말이 틀림없는 것을 알고 그 뒤에 동네 복판에 있는 노첨지의 큰 집과 동네 안침에 있는 노첨지의 새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 큰골서 나와서 또다시 해죽길로 향하였다. 유복이가 우티골 와서 어느 농자에서 사이밥을 얻어먹고 요기할 때부터 몸이 찌뿌두두 하더니 우티제를 넘을 때쯤 오슬오슬 추운 기가 들기 시작하여 몸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고 100리나 200리 같이 멀게 생각되는 20리 길을 와서
취하정 냇가에 당도하였을 때 몸은 떨리는지 만지하나 두 눈이 캄캄하여 폭폭 앞으로 거꾸러질 것 같았다. 냇물을 어떻게 건넜는지, 인가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유복이는 정신없이 취하정 동네 어느 집 삽작 밖에 와서 주저앉았다. 유복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되게 앓고 이튿날 식전에는 씻은 듯 부신 듯 일어났다. 앞만만 깔깔할 뿐이지 몸은 아무렇지도 않아서 길을 갈만하나 싼거리 가서 그런 병이 또 발작되면 원수도 못 갚고 욕만 보려니 생각하고 마음에 주저하는 중에 인심 좋은 주인이 앓던 병이 당학 같으니 오늘 내일 지내보고 가라고 붙들어서 유복이가 그 집에서 묵새기는데 그 이튿날은 전번만은 못하나 역시 몸이 달달 떨리어서 웅숭거리고 하루해를 지내었다. 당학이 분명한 뒤에 주인이 약이라고 쥐 며느리를 잡아서 밀가루 환도 지어주고 생강즙을 내어서 밤 이슬도 맞춰주고 또 예방이라고 뒷간 앞에 있는 돌을 핥으라고 가르쳐 주어서 유복이는 얼른 나을 욕심으로 해주는 약을 받아 먹을 뿐 아니라 예방까지 가르쳐 주는 대로 다 하였다. 유복이가 취하정에서 당학 두 직을 앓고 강령을 떠난 뒤 엿새 되는 날 겨우 쌍거리를 오게 되었다. 쌍거리 올 때 이번에는 노첨지를 만나서 원수를 갚으려니 하였더니 급기야 와서 알아본즉 노첨지는 그동안 벌써 강령으로 가버리었다. 노첨지의 둘째 아들은 병이 고황에 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중이지만 노첨지 집안에 살인이 났다고 강령서 전인이 와서 노첨지가 데리고 왔던 셋째 아들만 쌍거리에 남겨두고 강령으로 갔다는데 갔다는 날짜를 따져보면 유복이가 당학 두 직제 앓던 날 노첨지는 취하정 앞을 지났을 것 같았다. 유복이가 할 일 없이 다시 두 번째 강령길을 하게 되었는데 쌍거리서 길을 돌쳐서기 전에 연안 가는 길거리와 재령 가는 길거리를 한동안 맥없이 바장인 까닭에 해주 부중에 들어왔을 때 저녁때가 거의 다 된 것을 보고 캄캄한 때 취하정에 나와서 신세 많이 진 집에서 또 하룻밤 신세를 끼치었다. 유복이가 밤에 자면서 생각하여 보니 노첨지 집안에 살인난 것이 적실하다면 고서방이 아내를 죽였기가 쉬울 것이고 과연 고서방이 아내를 죽였으면 노첨지는 읍에 가서 있기가 쉬울 것이라고 먼저 강령읍에 가서 소식도 듣고 동정도 보고 큰 꼴을 가든지 말든지 작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유복이가 이튿날 첫 새벽 취하정서 떠나서 늦은 아침때 큰 꼴 앞을 지나오는데 잠깐 둘러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들르지 않고 그대로 강령 읍내로 직행하였다. 여기저기 다니며 묻느니 낯익은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리라 생각하고 먼저 곰배팔이 오서방을 찾으니 오서방은 마침 집에 없고 다음에 오서방의 고모집을 들여다보니 늙은 할머니가 혼자 봉당에 앉아 있었다. 유복이가 마당 안으로 들어오며 뭐 하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 늙은 할머니가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번에 왔던 김서방이 아니라고. 곧 간다더니 이때껏 못 갔소 그려. 하고 얼굴에 놀라는 빛이 있었다. 아드님 어디 갔습니까? 나무 갔소. 며느님은 이웃집에 품방아를 찌러 갔나 보. 혼자 계십니다 그려. 늙은 사람이 집 보지요. 유복이가 봉당에 와서 걸터 앉으며 아주머니 하고 정답게 말을 붙이고 큰골 노첨지 집안에 살인난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 늙은 할머니가 고개를 흔들며 그놈의 늙은이 집에서 무슨 살인이 났단 말이오. 그 사위 고서방이 저의 아내를 칼로 찔렀을 뿐이지. 하고 대답하였다. 고서방의 아내가 노첨지의 딸이라지요? 그래 그 딸이 죽었습니까? 칼로 배를 찔리고 머리를 찍혔어도 아직 죽지는 않았다오. 고서방은 어떻게 되었나요? 관가로 잡혀갔지. 그럼 노첨지가 지금 고서방네 집에 와서 있겠습니다 그려. 엊그저께 그 딸을 승교 바탕에 담아가지고 같이 큰걸로 올라갔다오. 네, 큰걸로 갔어요? 하고 유복이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치어들고 저 아주머니께 할 말씀이 있어. 하고 뒤를 이어 자기 본색을 말하니 늙은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그럼 그렇지. 남남끼리 그렇게 같을 수가 있나. 그런데 저번에 나를 왜 속이고 갔나? 하고 정답게 하계로 나무랐다. 유복이가 원수 갚으려고 노첨지를 뒤쫓아다니는 사연까지 말하고 그 다음 노첨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기까지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늙은 할머니가 그렇다 뿐인가? 자네가 잡혀 갇히면 내가 힘 잘하는 대로 옥바라지라도 해줌세. 하고 말하는데 유복이는 내가 배천 가서는 붙잡힐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붙잡히지 아니할 작정입니다. 대답하고 그 늙은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하나? 하고 의심하는데 유복이는 그건 염려 없습니다. 하고 믿음 있게 잘라 말하였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17번째 이야기. 유복이가 그 늙은 할머니에게서 점심 한 끼를 든든히 얻어먹고 되돌아서 큰골로 나오는 중에 찬찬히 앞에 할 일을 생각하느라고 길가에 앉아서 늑장을 부린 까닭에 큰골 앞에 왔을 때 해가 이미 설피 타였다. 유복이가 동네에 들어와서 노첨지가 어느 집에 있는 것을 알아본 뒤 동네 집과 동네 길을 다시 자세히 눈살펴두고 노첨지 밑에 있는 산 밑 새 집을 울 밖으로 돌아보고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 기슭 으슥한 곳에 숨어 앉아서 준비를 차리었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니던 표창과
짧은 환도를 꺼내어서 표창 너댓 개는 손에 쥐고 그 나머지는 유지에 싼 채 괴춤에 넣고 환도는 허리띠에 지르고 고의 적삼만 다시 보에 돌돌 말아서 배에 차고 신들매를 단단히 하고 그리하고 노천지 집 삽장문께로 걸어왔다. 노첨지는 70 늙은이가 쌍거리를 근두박질하듯이 갔다 오느라고 길에 지쳤을 뿐 아니라 아들의 병과 딸의 횡액으로 말미암아 화가 떠서 다른 음식은 잘 먹지 못하고 며칠 동안 술만 먹고 지내는데 집안 식구들이 붙저지 못하도록 밤낮 야단을 치더니 이날은 식전부터 점심때까지 술도 먹지 않고 야단도 치지 않고 전에 없이 넋 잃은 사람같이 우두머니 앉아서 때때로 혼자 중얼거리었었다. 작은 마누라가 옆에 와 앉아서 어린애 젖을 먹이다가 어린애 대신 하는 말로 아버지 나 좀 보십시오 하고 어린애 얼굴을 앞으로 내미니 전 같으면 너털 웃음을 웃고 들여다볼 노첨지가 말이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덤덤하니 앉았었다. 그동안 며칠 늙은 영감 야단바람에 쥐구멍을 찾던 어린애를 도와주는 계집애가 점심때 어린애를 업고 추석거리다가 어린애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려 울린 까닭에 노첨지는 화가 천둥같이 나서 그 계집애를 죽이련 잡돌이 하듯 하였다. 그 계집애 온몸에 구렁이를 감아 놓고도 부족하여 이년 내 대가리를 성하게 둘 줄 아느냐 하고 대가리를 수없이 쥐어받고 나중에는 발길로 차서 마당에 굴리기까지 하였다. 노첨지가 이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여 종일 야단을 치는데 아들 며느리까지 앞에 얼씬하기가 무섭게 공연한 트집을 져다 야단을 치니 아들은 무슨 핑계하고 밖으로 나가고 며느리는 부엌 속에 처박혀 앉아서 밥 지어주는 여편네와 속살속살 뒷공론하고 작은 마누라만 어린애를 들쳐업고 앞에서 돌아다니었다. 이때 해는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삽작 밖에서 노첨지! 노첨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방에 들어앉았던 노첨지가 봉당에서 돌아다니는 작은 마누라를 내다보고 밖에 누가 왔나? 하고 물어서 작은 마누라가 마당으로 내려가더니 빼꼼히 삽장문 밖을 내다보고 들어와서 과객인가 보? 하고 대답하였다. 치워주지 않는다고 하게? 내가 가래서 잘 가겠소? 이 망한 자식은 어디를 갔단 말이야? 하고 노첨지가 넷째 아들이 집에 없는 것을 탓하는 중에 밖에서 노첨지를 찾던 사람이 삽작 안으로 들어왔다. 저런 남의 집을 막 들어오네 하고 작은 마누라가 소리를 지르니 노첨지는 어떤 죽일 놈이 남의 집에를 막 들어와 하고 벌떡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와서 방문 뒤에 세워두는 지팡 막대를 집어들고 마당으로 내려왔다. 삽작 안으로 들어오던 사람이 노첨지 나오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고 서니 노첨지가 몇 걸음 앞으로 쫓아나오다가 주춤하고 멈추더니 박은 듯이 서서 어린 듯이 바라보고 나중에는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지팡 막대를 떨어뜨리고 두 손을 앞으로 내흔들며
귀신 부하라! 하고 힘없이 소리를 질렀다. 이때 노첨지의 아들이 삽작 밖에 와서 저희 아비가 무슨 야단이나 치지 않나 하고 집안 동정을 살피다가 저희 아비가 난 모르는 사람과 마주 섰는 광경을 보고 삽작 안에 들어서며 곧 누구요? 저리 나가오? 하고 그 사람 앞으로 대어드니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노첨지 아들의 귀퉁이를 주먹으로 우리었다. 노첨지 아들이 비슬비슬 하다가 간신히 넘어지지 않고 이놈 봐라, 사람 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노첨진의 머슴이 꼴을 한 바소구리 지고 들어오다가 이것을 보고 얼른 등에 진 꼴짐을 지게에 박아버리고 손에 든 지게 짝대기로 그 사람의 꼴통을 내리치니 그 사람이 작대기를 받아잡고 앞으로 채 들여서 머슴은 작대기를 놓고 맨주먹으로 대어들고 노첨지의 아들은 어느 틈에 도끼를 찾아들고 다시 대어들었다. 그 사람이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을 번뜩 하더니 날카로운 쇠끝이 살갗이 들어가는 노첨지의 아들의 바른편 눈에 꽂혔다. 노첨지의 아들이 도끼를 내 던지고 넘어지는 것을 머슴이 보고 잠깐 어리둥절하는 동안에 쇠끝 하나가 콧등에 들어와 박혀서 머슴은 어이쿠! 하고 펄썩 주저앉으며 코는 가만두고 두 눈을 부둥켜 주었다. 이 동안에 노첨지가 정신이 나서 도망지를 치려고 건넌방 모롱이 울타리에 구멍을 뚫으라고 엎드려 어부적거리었다. 뒤에서 이놈아! 소리가 나며 노첨지 궁둥이가 화끈하여 엉겁결에 벌떡 일어서니 이번에는 뒷꼭지가 화끈하며 정신을 잃고 나가 자빠졌다. 그 사람이 노첨지 자빠지는 것을 보고는 노첨지 아들의 눈에서 머슴의 콧장등이에서 쇠끝을 뽑아서 괴춤에 넣고 마당에 매어있는 빨랫줄을 끊어서 머슴과 노첨지 아들을 뒷결박을 지우는데 머슴은 실장정이고 노첨지 아들도 풋 기운 꼴 쓰는 젊은 사람이건만은 반송장들이 다 되어서 조금 더 항거하지 못하고 결박들을 당하였다. 노첨지 아들이 정신기가 돌아서 사람 죽인다! 하고 고성을 지르니 그 사람은 발길로 주둥이를 내지르고 이놈! 어서 소리 질러라! 하고 눈을 부라리었다. 그 사람이 결박을 다 지운 뒤에 소리 지르는 노첨지의 아들은 줄에 널렸던 흙옷을 찢어서 재갈을 먹여 놓았다. 노첨지의 작은 마누라는 업었던 어린애를 치마에 휴 싸서 안고 봉당에 주저앉아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고 노첨지 며느리와 밥 지어주는 여편네는 서로 손을 잡고 부엌 구석에 숨어서 있고 매맞고 아랫방에 들어가 있던 계집애는 한번 바깥을 내다보더니 곧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덮고 쥐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을 뿐더러 눈에 보이는 사람까지 본체 만체하고 자빠져 있는 노첨지에게로 쫓아갔다. 노첨지는 정신이 돌아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사지를 꿈실거리는데 그 사람이 서서 내려다보며 한번 싱긋 웃고 내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가 모함해서 죽인 박서방의 아들이다. 이놈아, 정신 차려서 똑똑히 들어라.
내 배를 가르고 간을 내서 씹고 싶지만은 더러워서 내가 그만둔다. 내 모가지만은 내가 가지고 가서 우리 아버지께 드릴 테다. 하고 타이르듯이 말한 뒤 허리에 찬 환도를 캐어 들고 앉으니 노첨지의 눈이 감겨졌다. 환도가 두어 번 번쩍거리더니 고추 상투 달린 노첨지의 목이 몸에서 떨어졌다. 유복이가 흘러나오는 피를 주체하려고 노첨지의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비비다가 피가 잘 그치지 아니하여 머리를 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매운 재에 피를 먹이는데 이때는 부엌에 사람이 없었다. 유복이가 노첨지의 머리를 싸는데 꼴풀을 듬뿍 가져다가 초벌 싸고 그 위에 호덧 몇 가지를 집어다가 덧싸서 어깨에 얹매었다. 유복이가 한번 사방을 돌아본 뒤 다시 송장 옆에 와서 뒷꼭지에서 빼놓은 표창과 엉덩이에서 뽑아낸 표총을 송장 몸에다 문질러 씻어서 괴춤에 넣었다. 이때 동네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서 마구 쓰는 여벌 표창 7, 8개를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줌에 쥐고 일어났다. 유복이가 노첨지에게로 쫓아갈 때 부엌에 숨어있던 노첨지 넷째 며느리와 밥 지어주는 예편네가 살그머니 부엌 뒤 울타리에 개구멍을 뚫고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노첨지의 며느리는 다리가 떨려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것을 그 예편네가 붙들고 다름질을 쳐서 노첨지 큰 아들의 집으로 쫓아갔다. 그 예편네가 노첨지의 큰 아들을 보고 본대로 대강 이야기하고 얼른 가보세요. 우리가 나올 때 영감께로 쫓아가는 걸 보았으니까 그동안 벌써 큰일이 났을는지 몰라요. 하고 말하여 노첨지 큰아들이 분분히 집안에 있는 창을 찾아들고 나서는 걸 그 아내가 내달아서 여보 혼자 갈라오? 장정 둘이 꼼짝 못하고 결박 당하더라. 혼자 가서 어떻게 할라오? 하고 책망하였다. 그 자식 형제가 옆에 있다가 그 중에 만놈이 우리 형제도 가고 머슴도 가지요? 하고 어미에게 말하니 그 아비가 너희들도 갈라거든 어서 도끼나 나지나 들고 나서라 하고 자식들을 돌아보았다. 저까짓 것들만 데리고 가서 무엇하오? 동네 꾼을 푸시오. 글쎄, 노첨지의 넷째 며느리가 맞동서 내외간 하는 말을 듣고 언제 동네 꾼을 풀라고 있어요? 하고 재촉하여 노첨지 큰아들이 저희 아내를 보고 시각이 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갈게. 뒤에 곧 동네 사람들 모아 보내게. 하고 말을 이루고 바로 나가려고 하니 그 아내가 옷소매를 붙들고 비죽비죽 울면서 여보 3대 4대 함께 몰사 죽음하면 무엇하오? 아주 동네 군을 풀어가지고 가시오. 하고 붙들었다. 사권 의형제편 1장 박유복이 18번째 이야기. 노첨지의 큰아들이 아내 말을 옳게 듣고 저의 자식 형제와 상머슴 어른과 견머슴 아이를 다 놓아서 동네 사람을 모았다. 노첨지네 집이 동네 제일 부자일 뿐 아니라 노첨지는 단연 동네 존 위요. 노첨지의 큰 아들은 그해 동네
일좌라. 동네 사람이 집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모여들어서 구경으로 몰려온 여편네와 아이들은 치지 말고 손에 하다못해 식칼이라도 들고 온 어른 사내가 근 20명이었다. 그 중에 사람이 걸출인 이좌보는 유서방이 이를 분별하는데 거름진 사람을 골라서 관가에 기별하고 기운 든든한 사람들을 뽑아서 동네 길목을 지키게 하고 그 나머지 10여 명을 유서방이 노첨지 큰 아들과 같이 앞장서서 끌고 가기로 하였다. 이 동안에 노첨지의 머리는 몸에서 떨어져서 피를 체에 빨릴 대로 다 빨리고 유복이는 보물로 하는 표창을 한 개에 소실 않고 다 찾게 된 것이다. 여러 사람이 산 밑에 가까이 와서는 유이자의 지휘대로 줄로 늘어서서 노첨지 집을 에워싸고 들어오며 아우성들을 질렀다. 유복이가 아우성 소리를 듣고도 천천히 주머니 끈을 메고 뒷산으로 기어 올랐다. 사람 죽인 놈 저기 있다. 저놈 산으로 올라간다. 늘어섰던 여러 사람들이 한대로 몰려서 산으로 뒤쫓아 올라오니 유복이는 도망가다 말고 돌쳐서서 큼직한 바위 위에 뛰어 올라섰다. 유복이가 아래서 기어 올라오는 여러 사람을 내려다보며 내가 부모 원수를 갚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나를 잡을 생의 마라. 너희에게 잡힐 내가 아니다. 하고 고성을 질러서 외치니 여러 사람들 눈에 유복이의 허리에 짧은 환도를 하나 찼을 뿐이지 손에 다른 병장기가 없는 것을 보고 맨손인 줄로 알고 업신여겨서 앞을 선 유이자부터 이놈 무슨 소리냐? 하고 호령하고 여러 사람이 이놈 하고 떠들면서 올라왔다. 유복이가 왼손에 쥐었던 표창을 하나씩 바른손으로 옮겨 잡으며 연주전을 쏘듯이 해서 댓개를 내리쳤다. 유이자가 먼저 아이쿠 하고 주저앉고 노첨지의 큰아들이 또 아이쿠 하고 넘어지고 그 외의 서너 사람이 아이쿠 직후하며 엎어지고 자빠지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일시에 와 하고 몰려 내려갔다. 읍내서 관속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살인범인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노첨지의 아들 손자 외에 살인 시종을 자세히 본 노첨지의 작은 마누라와 노첨지집 머슴을 데리고 읍내로 들어갔다. 강령 현감이 그날 밤으로 즉시 수형리를 대동하고 큰 꼴을 나와서 현장을 임검하고 검시한 결과에 시친들의 초사를 짐작하여 살인 전말을 적고 범인이 비상하여 유유히 도타한 사연까지 붙여 첩보를 만들어서 해주, 순영, 서울 포청에 올려보내고 황해 감사가 현감의 첩보대로 임금께 장계를 올린 뒤에 일변으로 관하 각 관에 관자를 돌려 범인을 체포하라고 신칙하고 또 일변으로 타도에 이관을 붙여 범인을 기찰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것은 다 뒷이야기고 그때 유복이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산을 패어 넘다가 솔포기 밑에 앉아서 고이적삼을 갈아입고 신발을 고쳐 신고 노첨지의 머리와 허리띠에 질렀던 환도는 벗은 옷과 같이 보타리에 싸서 걸머지고 원기를 찾아 나와서 밤길을 걸었다. 유복이가 조심하느라고 그날 밤뿐 아니라 내처
밤길만 걸어서 배천을 향하고 오는데 촌가에서 하루 한두 끼 밥을 얻어먹었지만 항상 허기질 때가 많았고 또 밤길이 잘 붙지 아니하여 원수 갚던 날부터 나흘 되는 날 새벽에 간신히 배천 한 다리를 떼어 와서 오는 길로 바로 산으로 올라왔다. 유복이가 보따리를 끄르고 원수의 머리를 꺼내서 피와 함께 말라붙은 재와 풀잎을 덧쌌던 옷가지로 말짱하게 훔쳐서 두 손으로 들고 부모의 산소 앞으로 나왔다. 봉분 앞에 원수의 머리를 놓고 한 걸음 물러가 꿇어 앉아서 유복이는 무덤에 대고 말하였다. 어머니, 유복이가 아버지 원수를 갚았소. 아버지께 말씀하오. 앞에 놓인 것이 노가의 대가리요. 아버지가 같이 다닐 때는 젊었겠지만 지금은 늙어서 그 모양이요. 아버지가 요전 때 내 등에 업혀오셨으니까 혹시 나를 아실는지 나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 얼굴이 내 얼굴과 같다지요? 노가놈이 나를 보고 아버지가 왔다고 놀랍디다. 어머니가 전에 나더러 아버지 원수를 잊지 말라고 두고두고 당부하시더니 이제 시원하시지요? 어머니 아셨소? 어머니 내가 이번에 가면 다시 산소에를 올지 말지 하니 부디 안녕히들 계시고 이 다음 내가 어디서 죽든지 내 혼은 이리 데려다 주시오. 하고 유복이는 복받쳐 올라오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여 어린아이같이 엉엉 울었다. 처음에는 꿇어앉은 채 울다가 나중에는 두 다리를 뻗고 울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며 울었다. 소나무를 흔들어 물소리를 지어내던 새벽 바람도 그치고 죽은 사람의 대가리를 보고 날아와서 근처 나무에 앉은 까마귀들도 짖지 아니하고 유복이의 울음소리만 온 산에 가득하였다. 초군 아이 두엇이 울음소리를 듣고 왔다가 사람의 대가리 놓인 것을 보고 곧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이 사람 보고 말하고 저 사람 보고 말하였다. 이때 해주 가명의 기별이 돌아서 배천 사령도 강령 범인을 잡으려고 나도는 중이라. 전날 밤에 한 달이 나와서 수색하던 사령 두 사람이 주막에서 묵은 까닭에 초군의 전하는 소문이 쏜살같이 사령들 귀에 들어갔다. 유복이가 울다 울다 목이 갈라져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울고 겨우 울음을 그치고 한동안 앉아서 정신을 차린 뒤에 일어나서 이제 유복이는 갑니다 하고 무덤에 대고 절할 때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을 듣고 얼른 일어서 돌아보니 산수탈 벙거지들이 눈에 띄었다. 유복이가 그대로 순순히 잡혀갈까 생각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즈음에 어서 내빼라 하고 재촉하는 어머니의 말소리가 유복이 머릿속에 울려서 유복이는 그 소리가 무덤 속에서 나온 줄로 여겼다. 유복이가 온몸에 기운이 샘솟듯 솟았다. 사령들이 다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령들에게로 쫓아나갔다. 사령이 두 사람뿐이다. 하나는 발길로 내지르고 하나는 잡아서 메어쳤다. 두 사령이 산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것을 보고 유복이는 돌아서서 원수의 머리는 집어 팽개치고 헌 옷은 버리고 환도만 보에 싸서 몸에 지니고 도망하였다. 유복이가 선뜻 큰 길로 나서기가
준이가 나서 팽각골도 못 가고 성안 마을로 내려서서 버드네 근처에 와서 한나절 파묻혀 있다가 다시 저녁 때 큰 길로 나와서 슬금슬금 병난 나루로 내려왔다. 유복이가 병난 나루로 내려오면서도 속으로는 나루를 무사히 건너게 될까 염려가 없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연한 염려가 아니었다. 한 다리 같은 곳에도 사령이 나와 돌았으니 나룻배만 한번 타면 타도록 할 수 있는 병난 나루를 지키지 않을 리가 만무하였다. 사실로 이틀 전부터 패천 장교들이 나룻가와에 나와 묵으면서 기광을 부리고 행인들을 성가시게 하는 중이었다. 장교들이 배 타는 사람 기차라는 것을 유복이가 멀찍이서 바라보고 장교들 눈에 띄기 전에 가로 세어 미라산 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헤매다가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식전에 밤사이 동정을 보려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나룻가로 다시 나왔다.